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연천공 채덕지 2분에 대해서 그 1466년에 남원부사에서 은퇴해서 영암으로 가서 존량로를 지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천공이 그 영암으로 낙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천공의 처가가 영암이기 때문에 영암으로 갔다,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니죠. 연천공이 영암으로 낙향하신 것은 처가이기 때문은 맞아요. 근데 그 처가가 영암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처가가 있었던 자리는 지금의 나주시 세지면, 그 당시로서는 그 나주의 속현인 알로현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 10여 킬로 남쪽에 그 천민들이 사는 바닷가를 개척을 해서 존량루를 짓고 거기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암으로 은퇴하신 거는 맞는데, 존량루를 지은 자리가 처갓집 주변에 있는 그 뭐 텃밭에라 지은 게 아니고, 처가에서 한 10여 킬로 남쪽에다가 새로 개척을 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연천공이 젊어서는 그 별로 명성이 없었죠. 63세에 이제 남원부사에서 은퇴를 해서 내려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거기서 존심 양성을 실천하시면서 말하자면 저명인사가 되신 거지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천공의 이력은 1405년에 을류 식년시에서 동신사 23위로, 그러니까 33명에서 33번째 맨 꼴찌로 급제를 하셨죠. 그랬다가 1409년에 교서관 정작 구품배설로 배설에 나갔다가 1417년에 사헌부 감찰 육품에서 파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것은 내직, 조정에서 근무하는 배설을 파란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적은 거는 이게 외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관이죠. 1417년에 이제 파직이 되셔가지고 그 뒤에 장수 현감 육품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잠깐 1420년쯤에 예조 정량으로 다시 내직으로 올라갔다가 1425년에 함양군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외직인데, 1430년에 청도군수, 1436년에 김제군수, 1440년 무렵에 익산군수, 1446년에 남원부사로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듯이 새빨개요. 그러니까 외직으로만 도신 거죠. 남원부사에서 은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30년간 외직만 전전하던 분이 이제 1446년에 이르러서 남원부사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당시 나이가 63세예요. 63세면은 지금도 정년퇴직한 나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외직을 이렇게 도는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누가 중앙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출세길이 막힌 지방간의 은퇴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여기 뭐 특이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은퇴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이제 남원부사에서 은퇴가 대단한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나고 막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다 돌아가신 뒤의 얘기고, 1446년 은퇴 이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무슨 기록도 남지 않았어요. 단 하나, 문과급제 동기생 송을계가 적은 존량루기,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해가 1446년인지 아는 것이지, 송을계가 지은 존량루기가 없었다면은 그 해가 1446년인지도 모를 뻔했어요. 즉 정리하자면은
연천공의 남은 부사 은퇴는 당신 나이가 63세나 됐고 외직으로 30년 가까이 전전하던 그 지방 간의 은퇴였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 기록은 존량록 이게 하나뿐이에요. 이때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아호를 연촌에서 존량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존량당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서루를 지으면서 존량루라 이렇게 지었어요. 말하자면 존량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존심양성을 몸소 실천하신 거죠. 이때부터 이게 이제 바로 이 명성을 얻게 되는 핵심 요소예요. 아주 어찌 보면 연천공이 이때 은퇴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뭐 이해하지를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해도 굉장한 영단을 내린 것이다, 굉장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핵심 요소에 의해서 명성을 가지게 된 거죠. 성리학 체계는 김경필이 정비를 했어요. 이분은 그 연촌의 그 손자 최충성 그리고 증손자 최연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김경필이 1454년생인데 최충성이 1458년생, 4년 차이 나요. 물론 이제 최충성은 김경필의 제자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둘이 친구예요. 친했어요. 그리고 김경필이 누구냐 하면은 연촌공의 큰 사위 김총의 조카예요. 최연손 이분은 1460년생인데 김경필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6살 많죠. 작죠. 그런데 생원시에 김경필하고 최연손은 생원시의 동기예요. 동기인데 최연손이 장원을 했고 김경필은 장원을 못했죠. 같이 생원시에 급제를 했는데 최연손이 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성리학 체계가 김경필부터 잡혔는데 손잡벌 되는 사람이다 있는 얘기죠. 김경필은. 그러니까 연촌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조선의 성리학이 정비가 됐다. 연천공을 그 철학자로서 그 명성을 가지게 만든 존심양성, 이 존심양성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심양성은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키운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키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맹자 진심장구상에 나와 있어요. 맹자 진심장구상을 보면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본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 본성을 알게 되면 곧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하늘의 뜻을 품고 있다. 그 본성을 잘 키우면 하늘과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본성, 그 사람의 본성이 하늘이다. 그 마음을 잘 보존하여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존심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그 본성을 잘 키우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한나라 이후에 유교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정치 철학이에요. 그때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군자는 어떤 사람인 것이냐, 뭐 임금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화복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교, 불교 이런 게 나와갖고 개인의 화복 개념을 신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교에 관심을 안 가져서 뭐 도교, 불교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당나라 때 선불교가 성행을 했는데 선불교가 하는 말이 견성성불,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치 군자가 어쩌고 뭐 임금이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깨달았고 부처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교나 도교로 치우쳐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선불교 때문에 유교가 엄청나게 후퇴해 버리니까 중국 송나라 때 와서 이제
성리학이 나오게 돼요. 이 성리학은 선불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리학이라는 것은 성리학,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 이런 얘기죠. 여기서 존심양성은 견성성불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잘 기르면 하늘하고 통하는 것이다. 본성이 바로 하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성을 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죠. 이게 두 개가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천공의 존심양성은 선불교의 대응에 일어난 성리학에서 성리학 수행체계가 아직 조선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견성성불에 대비되는 존심양성을 내세우신 거예요. 성불교가 견성성불을 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 하는데 유교도 존심양성을 통해서 스스로 하늘과 통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심양성을 화두로 해서 성리학을 몸소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연천공은 조선 성리학계의 아주 선구자다. 다시 말하면 김경필에 의해서 성리학이 자리를 잡기 이전에 이미 연천공은 이렇게 그 선구자로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연천공의 후학들이 이렇게 성리학을, 존심양성을 뿌리로 해서 후학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서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늦었어요. 나이 63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아마 이걸 한 30세나 40세에 시작했으면은 연촌도 엄청난 제자를 거느린 그 학맥을 만들었을 거다, 저는 그리 보죠.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진 이유는 너무 63세에 시작했기 때문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연천공이 존심양성을 실천한 장소를 한번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학문의 뿌리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영암에는 학문의 뿌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양사학이라는 거를 1633년에 최정이 지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영암군은 서울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왜구들의 침탈이 잦았던 관계로 항상 무신을 군수로 파견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이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며 학문을 숭상하는 풍습도 생겨나지 않았다. 선생이 물러나 영암으로 오신 다음부터 고을 사람들이 선생의 학문에 감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러 이와 같이 찬란한 문화를 갖추게 되었으며 많은 문사를 배출하여 문명한 고을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가, 융성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조정에서도 학문으로 명망 높은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어찌 선생께서 존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대개 사람들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를 한다 그러면 우유자적 놀면서 그냥 한가롭게 지내는 거, 말하자면 연촌의 아버지 월당공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가 이제 통상적인데 연촌의 은퇴는 그게 아니에요. 성각자로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성리학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덕 고절한 정학지사다 하는 이런 이름을 명성을 가지게 돼요. 이상 그 연천궁의 영암은퇴와 존장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영보촌을 개척한 거와 그 존장류로 거기다 지은 거, 그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